자, 그러면 강의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이렇게 목요일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론이 3학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안 510호에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 2주간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 2주 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여러분들 좀 만나서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대부분 열전달을 들을 테니까 열전달 수업에도 공유를 했지만 N7동 303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1732 이메일이 여기 안 들어있는데요. 보통 이메일로도 나한테 많이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메일은 윤린 YUNRIN hanbat.ac.kr. 물론 구글 클래스룸을 하면 구글 클래스룸에 해당되는 그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사실 보내도 되겠죠. 자, 수업은 이번 이론 수업이 사실 맞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습을 좀 해야겠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혼합형에다 내가 좀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선수 과목이라는 것은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좀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방학기간이죠. 16일 아직 개강이 안 했으니까, 지금, 물론 수업은 16주부터 올려놓긴 할 텐데요. 그 사이에라도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파이썬, 이와 같은 걸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은 도서관도 좀 가야 그런가요? 폐쇄돼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업수학, 이게 필수인 거죠. 여러분들 공업수학을 다 들었을 테니까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책을 좀 접하기 힘들면 공업수학 책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라든가 연립선형 방정식, 우선 매트릭스 같은 거를 좀 공부하면 좋겠죠. 매트릭스. 이 행렬의 기본적인 연산이라든가 가우스 소거법이라든가 손으로 좀 많이 해봤을 텐데 그런 걸 해봐도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적화 기법, 보관법, 수치미분 이건 아까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언어에 관한 교재, 아마 C 언어 교재도 있을 테고요. 그럴 텐데 한 번씩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공업수학 책을 좀 미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교과목 개요는, 아까 충분히 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교과목의 교육 목표도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가 6대 핵심 역량과 전공 직무 역량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실용적인 능력을 키우는 교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공학 문제를 수식화해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적인 직무 역량 이렇게 좀 포함을 했어요. 강의 교재를 좀 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용 교수법은 강의식이에요. 강의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특히 실습을 좀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실 환경은 컴퓨터실,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206호 있고요. 성적은 공지한 대로 이제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 방식이고요. 출석, 과제, 중간, 기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사항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조금 시각적으로 눈이 조금 시력이 좀 약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 내가 여러분들을 배려를 조금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주부터 15주차까지의 간략한 수주별 강의 진행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오늘 첫째 주죠. 오늘 첫 주 수업인데요. 첫 주 수업은 제목이 수치 해석과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한 학기 수치 해석 시간에 배우는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하산병 문제를 통한 구학문제 수식화와 이에 대한 해석적 수치적 풀이 비교. 낙하산병 문제 오늘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시작을 이 내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낙하산병 문제, F는 MA라고 하는 그런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낙하산병의 시간에 따른 속도를 구해보는 그런 문제를 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수식화하고 이런 수식화하는 거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익혀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공학적인 문제를 수식화한 그러한 낙하산병의 시간에 따른 낙하산병 속도에 관한 거를 해석적 풀이, 이거는 우리가 그 미분방정식 풀이, 상미분방정식 풀이 공업수학 시간에 배운, 그렇게 해서 한번 더 풀어보기도 하고요. 수치적 풀이는 오일러 법칙, 오일러 공식, 오일러스 포뮬러라고 할까요? 오일러 공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 해석적 기법 중에 이런 상미분방정식을 푸는 하나의 방법이 오일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오일러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죠. 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사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사해 가지고 우리가 오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올림 오차라는 게 있고요. 영어로는 라운드업, 반올림이라는 게 라운드업이죠. 라운드업 에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절단 오차라는 게 있어요. 트렁케이션,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트렁케이션, TRUNC, 트렁케이션 에라. 그래서 절단 오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와 같은 두 가지 오차를 여러분들이 익히고 계산 반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치 계산을 통해서 수치 해석을 통해서 어떤 해를 낼 때는 굉장히 많은 반복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반복 계산 횟수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은 반올림 오차는 어떻게 되고 트렁케이션 에러는 어떻게 되는지, 절단 오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서 할 거예요. 라운드업 에러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컴퓨터 메모리의 한계, 컴퓨터 메모리가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요즘에는 그 비트, 10이 표시되는 걸 비트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가, 이 컴퓨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존재하지만 컴퓨터는 메모리의 한계, 8비트 컴퓨터라면은 8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01, 01, 01 이런 거 표현할 수 있는 게 8개밖에 없는데, 이러한 수치적 표현의 제한 때문에 그 숫자가 이 제한된 숫자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한된 숫자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떤 숫자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건 컴퓨터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랑 가장 가까운 숫자, 반올림을 하든 절단을 하든 절단, 지금 얘기한 절단은 절단 오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45를 1.5로 하는 거는 반올림이고요. 그냥 밑에를 잘라버리는 건 절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숫자를 이렇게 절단하거나 반올림하면서 나타낸 에러, 그거를 이제 라운드업 에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절단 오차, 이거랑 좀 틀린데요. 테일러 시리즈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어떠한 예를 들어 설명합시다. y는 exponential x다. 이와 같은 어떤 무리수,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하지 않는 이런 이 함수들을 표현함에 있어가지고, 이거 다항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 다항식으로 표현할 때, 그 다항식을 무한히 쓰면 상당히 정확하게 exponential 얼마 값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다항식을 무한히 더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잘라버려야 되는데요. 식을 3개를 쓴다든가, 식을 4개를 쓴다든가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런 식을 절단하면서 나오는 오차가 절단 오차예요. 어쨌든 자세히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는 우리가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좀 해볼 거예요. 비선형 방정식은 아까 여러분들 그림에도 소개를 했지만, 그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이게 선형이 아니에요. 이제 선형이 아닌 거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이 비선형 해를 구하는 그런 방식을 수치적으로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구간법과 비구간법이 있어요. 그래서
구간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걸로 이분법, 그 다음에 가위치법 이거를 좀 배우고요. 개구간법이라고 해서 개구간법은 이게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간을 정하지 않고 이 해를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찾아가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갈 거야. 이 해를 찾아가는데 내가 어떤 구간을 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구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를 찾아가는 거는 구간법. 이 해가 어떤 구간에 존재하는 거를 알지 못하고 어떤 상태에서 이 해를 찾아가는 거를 개구간법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뉴턴 랩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매틀랩 같은 거 좀 한번 해본 학생들이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한 거의 뭐 8할 혹은 9할 정도의 그 알고리즘이 바로 뉴턴 랩슨법이에요. 그래서 이 비스랑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 중 물론 이분법도 중요하고 가이치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구간법 중에서도 뉴턴 랩슨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비선형 방정식 끝난 다음에 5주차, 6주차, 7, 8주차까지 이게 3개가 5, 6, 8주차 이게 다 지금 선형대수예요. 선형대수. 그럼 왜 이렇게 선형대수 방정식 풀이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우리가 선형대수 방정식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뭐가 있었죠?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편미분 방정식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에서 배운 대부분의 방정식들은 결국에는 이 편미분 방정식 형태로 다 표현이 돼요. 이게 뭐 진동이 됐든 진동의 방정식이 됐든 열전달 방정식이 됐든 재료역학 방정식이 됐든 그 공학적인 뭐 유체역학이 됐든요. 그런 것들을 수식화를 하면 뭐 내가 스트레스를 구한다라든가 뭐 변형률을 스트레인을 구한다라든가 아니면 유체의 속도를 구한다라든가 뭐 온도장을 구한다라든가 다 대부분 이 같은 장으로 표시되는 거 장 필드죠. 이런 장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다 이런 편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돼요. 이런 편미분 방정식인데 이 같은 편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면 100이면 100답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다 행렬 형태로 바뀌어요. 행렬 형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렬을 잘 풀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행렬을 잘 풀 수 있는 수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매틀랩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 매틀랩 하는데 이 매트의 약자가 바로 매트릭스예요. 행렬을 푸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트릭스 러버러터리예요. 매틀랩이라는 것은 행렬을 푸는 그런 러버러터리니까 연구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행렬을 푸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5장, 6장, 8장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5주차, 6주차, 8주차를 상당히 신경 써서 익혀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5주차에는 가장 간단한 가우스 소거법을 익힐 거예요. 물론 행렬이라는 거는 이런 거고 행렬도 분류도 하고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렬을 통해 가지고 선형 방정식 해도 이미 공업 수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가우스 소거법을 손으로 한번 이용을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디터미넌트 역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를 구하는 방식도 있죠. 그런 걸 해본다라든가 한번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5주차 때는 가우스 소거법을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우스 소거법 이 강의를 지금 조금 수업 전에도 들을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공업수학 책이라든가 아니면 선형대 수학 책을 좀 찾아봐 가지고 가우스 소거법이 이런 거였구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각요소 밑에 항을 대각요소죠. 대각요소 밑에 항을 0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해를 내가 구해내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손으로라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익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진화된 그런 가우스 소거법을 좀 구할 텐데요. 그게 바로 이제 부분 피벗화라는 거하고 축적화를 통해 가지고 가우스 소거법을 조금 개량하는 이거를 원래의 가우스 소거법. 그러니까 5주차 때 배우는 거는 원래의 가우스 일리미네이션.
elimination, 가우스 소거법. 그러니까 원래의 가우스 소거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원래의 가우스 소거법을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그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그 방법으로서 부분 피벗화하고 축적화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량된 가우스 소거법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LU 분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LU 분해법.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 가지고 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이런 선형 방정식 선형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 가지고는 LU 분해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주차 때의 핵심은 개선된 개량된 가우스 소법을 익히기도 하지만 LU 분해법도 아마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행렬은 항상 하부 삼각행렬과 상부 삼각행렬로 이렇게 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n 곱하기 n 매트릭스 정사각행렬의 경우에 하부 삼각행렬과 상부 삼각행렬로 이렇게 분해를 하고 이 상부 삼각행렬과 하부 삼각행렬로 분해를 함으로써 내가 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배워볼 텐데요. 이거를 LU 분해법이라고 하고요. 특히 역행렬을 구할 때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이 LU 분해법을 이용해 가지고 역행렬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U 분해법을 우리가 6주차 때 익힐 거예요. 자, 그럼 중간고사를 좀 치고요. 그 다음에 8주차 때에는 우리가 뭐 한두 주차 정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8주차 때에는 우리가 특수행렬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특수행렬.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수하게 생긴, 특수한 꼴의 행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물론 하부 삼각행렬이라든가 상부 삼각행렬도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정박행렬,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 다음에 띠행렬, 그 다음에 대칭행렬, 그와 같이 상당히 다양한 어떤 특수행렬들이 있는데요. 그 특수행렬들은 가우스 소거법이나 LU 분해법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쉬운 이 해를 구하는 선형 방정식 해를 구하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치적 알고리즘을 익히는 게 이제 8주차 때 할 예정이죠. 그래서 특수행렬 중에 대표적인 게 3중 대각행렬이에요. 3중 대각행렬인데요. 방금 우리 대부분 이러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유체 유동이 됐든 전기장이 됐든 자기장이 됐든 스트레스 필드가 됐든 스트레인 필드가 됐든 힘의 어떤 장이 됐든 대부분 우리가 이 수식화를 하다 보면 3중 대각행렬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3중 대각행렬이라는 거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위키피디아라든가 구글링을 해서 한번 3중 대각행렬이 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칭행렬에 대한 어떤 수치적 알고리즘을 익힐 텐데요. 그래서 3중 대각행렬을 푸는 그 방식은 이름도 붙어져 있는데 그거를 토마스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대칭행렬 같은 경우에는 촐레스키 분해, 촐레스키라고 하는 분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익혀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서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가우스 시달법이라는 거예요. 가우스 시달법. 우리 열전달 시간에도 가우스 시달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편미분 방정식을 좀 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가우스 시달법, 해를 가정을 해요. 해를 가정을 하고 그 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게 바로 이제 가우스 시달 반복법인데요. 굉장히 재밌고 신기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가우스 시달법으로 풀리는 건 아니고요. 제한 조건이 있긴 한데요. 가우스 시달법까지 익히면 여러분들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어느 정도 익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9주차 때에는 우리가 최적화, 아까 얘기한 옵티마이제이션, 급값이라든가 최대값, 최소값, 여기 그림이 있었죠. 이 9주차 때는 여기 같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배우는 걸 할 텐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황금분할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당식법, 뉴턴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단변수 최적화 기법인데요. 단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함수가 하나의 변수로만 표현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최적화하는 경우가 단변수 최적화 기법이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골든 섹션 메서드, 황금분할법. 그다음에 이제 보관당식은 아까 보관법 설명했지만요. 인터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극값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뉴턴법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랩슨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값을 구하는 건데요. 기본 아이디어는 그렇죠. y를 한번 미분한 값을 여기 보면은 이게 0일 때가 그 값이 발생하죠. f'x가 0일 때 그 값이 발생을 하니까 어찌 보면은 아까 비선형 방정식 같은 똑같은 방식을 쓰되 한번 미분한 값을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값을 구하는 건 뉴턴법인데요. 황금분할법은 이분법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이분법은 상당히 유사한데요. 한번 여러분들 교재를 혹시 보면 한번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차원 최적화 기법은요, 이 변수가, 여기 독립변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y는 뭐 f, x, y, z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동시에 변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사법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시키는데요. 좀 쉽진 않아요. 그레디언트. f를 그레디언트 시켜가지고 그 가장 경사가 급한 방향으로 그 값을 최대값을 그 값을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익혀놓으려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그 최적화 기법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최적화는 크게 이와 같은 컨센트레이트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제한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 조건이라는 건 그거죠. 뭔가를 최적화하고 싶은데 제한이 있어요. 내가 생산량을 최대로 높이고 싶은데 생산량을 최대로 높이려면은 사람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장에 대한 제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제한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constraint가 있는 그러한 최적화고요. 이러한 제한 조건이 없는 최적화, 지금 설명한 두 가지, 앞에 설명하는 제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이 최적화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심플렉스 알고리즘이라는 걸 배워볼 텐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도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최적화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관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하나는 이와 같은 회귀 분석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곡선 인터폴레이션 보관법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주차, 11주차 해가지고요. 하나는 회귀 분석, 다른 하나는 곡선 접합. 보관법. 이거 두 개를 다 이 곡선 접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곡선 접합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네, 좀 잘못 썼는데 곡선 접합이 좀 더 큰 개념이고요. 얘는 보관법, 그 다음에 얘는 회귀분석, 그러겠죠? 회귀분석. 그래서 회귀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심플한 선형보관법, 2차 함수라든가 3차 함수로 그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곡선을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 1차 함수로 일단 찾는 거를 좀 배우고요. 이를 응용해 가지고 이제 비선형, 이를 응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1차 선형 보관을 한 다음에 이를 응용해 가지고 다른 선형이 아닌 그런 형태로 보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R스퀘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혹시 여러분들 데이터를 대표하는 그런 다항식을 찾든 지수 형태를 찾든 R스퀘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R스퀘어 값을 찾아와 가지고 얼마만큼 그 데이터들을 현재 내가 찾은 그 함수가 잘 나타내고 있는지 그 값을 가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R스퀘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익혀볼 생각이에요. 보관법은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와 같이, 내가 이미 측정하지 못한, 기존에 측정하지 못한 값을 내가 예측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20도, 30도, 40도 이런 간격으로 측정했는데 27도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보관을 해가지고 27도 이 값을 익혀야겠죠. 그래서 그 보관하는 방식은 뉴턴 보관법이라는 게 있고 라그랑지안 보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잘 익혀가지고 보관을 할 때도 잘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관법을 잘 알아야지만이 또 여기 보면 최적화할 때 이 보관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적분법 할 때, 여기 적분할 때도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적분할 때도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심슨의 룰이 이제 보관법을 이용한 거예요. 보관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익혀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스플라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캐드 같은 거 하면 스플라인 보관법이라는 거, 스플라인 곡선이라는 거 많이 익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체를 한번 우리가 그 보관법에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다만 위에 있는 보관법들은 하나의 식으로 표현된 뭐 2차 방정식이 됐든 3차 다항식이 됐든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스플라인 보관법은 구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수식들이 적용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수치 적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사다리꼴 공식, 뭐 트래퍼조이달 룰이라고 하는 거하고 심슨의 공식이 있는데요. 트래퍼조이달 룰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한번 그 적분의 원리를 구할 때 이런 뭐 적분을 한다라면 상당히 이렇게 잘게 나눠가지고 이 막대들을 다 더했죠. 근데 이게 지금 사다리꼴 형태가 되죠. 이게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사다리꼴 형태의 면적을 구해서 이걸 다 도해나가는 이게 바로 사다리꼴 공식이고요. 심슨 공식은 보관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적분을 하는 방식인데요. 심슨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심슨 공식을 이용해서 수치 적분을 하는 방법도 12주차 때 한번 익혀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다리꼴 공식을 이용을 하면 이 구간 간격이 나누는 간격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i는 구간 간격을 i는 1부터 n까지 조금 뭐 대충 막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맞을 거예요. 이런 식에서 이런 구간 간격에 따라 가지고 그 정확도가 많이 틀려지겠죠. 구간 간격을 촘촘하게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한 수치 적분을 할 수 있고요. 구간 간격이 굉장히 러프하고 넓어지면 정확한 수치 적분이 안 되는데요. 이 구간 간격을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의 구간 간격으로 그 값을 찾은 다음에 뭐 이거를 2개로 나누거나 4개로 나누거나 이렇게 나눈 걸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적분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롬버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용해서 보다 적분을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배워볼 겁니다. 수치 미분법은요, 전진차분, 후진차분, 중간차분법이라는 거 있고요. 고개도 미분까지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두 번째 파트 2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델타 t분의 델타 t 뭐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 수치 적분을 할 거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 다음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궤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2궤도, 3궤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1궤도. 1궤도. 이런 고궤도 함수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수치 미분을 하느냐. 그런 것도 익혀볼 거예요. 자, 14주차 때는요, 상미분 방정식인데요. 상미분 방정식 아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기 대표적인 오일러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일러법을 기본적으로 익히고요. 오일러법은 조금 에러가 커요. 오차가 큰데요. 뭉게쿠타라고 하기도 하고 런지쿠타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대표적인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어떤 대표적인 방식으로 하면 런지쿠타법이에요. 그래서 런지쿠타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예 이 학습 목표 자체, 이 목표, 우리의 교과목 목표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수치적으로 할 수 있다. 아예 따로 뺐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공학적인 문제를 수식화하면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되고요. 물론 편미분 방정식 형태가 많지만 우리가 런지쿠타법을 잘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수치 해석이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하고요. 1궤도뿐만 아니라 보통 진동 방정식 같은 경우는 2궤도 형태가 많죠. D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에 관한 그런 2궤도 함수 형태로 진동 방정식이 많이 표현이 되죠.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1궤도 2개의 1궤도 미분 방정식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배워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의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1주차 수치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한 학기 동안 어떤 거를 배우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내용이
오늘 어렵게 느껴졌다라면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작품이 하나하나씩 지금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거니까 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자기 어떤 수치적인, 컴퓨터적인, 어떤 공업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뭐 안타깝게 이렇게 대면 수업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한밭대 기계공학과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